당신은 지금껏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맞춰주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나?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침묵, 그리고 어느새 더 많은 요구. 당신이 베풀수록 상대는 더 자연스럽게 요구하고, 당신이 맞춰줄수록 상대는 더 당당하게 기대한다.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은 점점 소진되고 점점 작아졌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다정하게 대했는데 왜 오히려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음 앞에서 스스로를 탓한다. 내가 부족한 것 아닐까? 내가 잘못 살아온 것 아닐까? 그러나 방향이 달랐던 것이다. 문제는 당신의 부족함이 아니다. 문제는 방식이다. 좋은 마음으로 건넨 것이 오히려 당신을 가볍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해보라.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조심스럽게 대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처음엔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손사래를 치던 사람이 점차 이것도 좀 해줄 수 있어라고 자연스럽게 요구하게 된다. 당신의 친절이 반복되면서 그것은 더 이상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서비스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다. 우리는 반복되는 것에 익숙해지고, 익숙한 것은 당연하게 여기며 당연한 것에는 감사를 잇는다. 손때 묻은 오래된 시계처럼 매일 곁에 있는 것일수록 그 소중함을 잊기 마련이다. 베풀수록 가벼워지는 관계가 있다. 다정할수록 함부로 대해지는 사이가 있다.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관계의 원리다. 희귀한 것이 귀하고 흔한 것은 소홀히 여겨진다. 당신의 다정함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주어질 때 상대는 그것을 공기처럼 여기게 된다. 그리고 공기는 없어지기 전까지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다. 당신이 먼저 한 발 물러서기 전까지 상대는 당신의 무게를 결코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다정함이 때로 독이 되는 이유다.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아끼듯 대하고 익숙한 사이일수록 어려워해라. 가까움이 곧 편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친밀함을 핑계로 예의를 잃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이다. 정약용이 가르친 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지켜가기 위한 깊은 지혜였다. 다정함과 무심함 사이,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존중받는다. 오늘은 그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진정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잃지 않으면서도 가볍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삶의 기술을 함께 살펴보자. 다정함이 독이 되는 순간이 있다. 한 62살 여자가 있었다.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명절이 되면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전을 부쳤다.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하나 기억해 손수 만들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며느리가 명절 당일에야 도착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다. 두 번째 해에도 참았다. 세 번째 해 점심이 다 되어서야 현관벨이 울렸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웃으며 어서 오너라 했다. 그날 밤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그 여자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너무 쉬웠던 것 아닐까? 내가 너무 오래 참아온 것 아닐까? 오래된 마룻바닥의 삐걱거림처럼 오래 무시한 것이 이제야 소리를 내고 있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을 것이다. 말하려다 참은 적, 서운했지만 웃고 넘긴 적, 그 한 번의 양보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어느새 규칙이 되어버린 적,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싶은 그날이 오는 것이다. 서운함은 말하지 않으면 가라앉는다. 바닥에 내려앉은 서운함은 어느 날 사랑보다 무거워진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가족 사이에 굳이 따질 것 있냐 싶어서 참는다. 한 번 말했다가 분위기 나빠지면 어쩌나 싶어서 삼킨다. 오죽하면 이 나이에 무슨 따질 게 있냐고 스스로를 타이르기까지 한다. 그 참음이 쌓이고 쌓여 결국 당신이 가장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다. 다만 경계를 보여주지 않은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은 저항이 없는 곳으로 흐른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람의 행동도 가장 쉬운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당신이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모든 것을 받아주면 상대는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인다. 한 번의 침묵이 앞으로도 괜찮다는 신호가 된다. 두 번의 침묵이 당연해도 된다는 확신이 된다. 세 번이 쌓이면 이미 규칙이 된다. 이것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당신이 경계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정함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무게 없이 주어지는 다정함은 결국 상대에게 잘못된 지도를 쥐어준다.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 불편한지 그 지도가 없으면 상대는 경계를 모른 채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 뒤로 물러선다. 관계가 기울어지는 것은 한순간의 사건 때문이 아니다. 말하지 못한 수백 번의 순간들이 조용히 쌓인 결과다. 작은 침묵 하나하나가 관계 안에 어둠을 들인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표현해보는 것이 낫다. 다음에는 조금 일찍 와주면 좋겠어. 라고 한마디 꺼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화내지 않아도 된다. 따지지 않아도 된다. 그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보이는 것이다.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일이다. 참고만 있으면 언젠가 한꺼번에 터진다. 조금씩 말하는 사람이 끝까지 관계를 지킨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영원히 모른다. 알려주지 않은 불편함을 고쳐달라고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상대도 당신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았으니까. 다정함만으로는 존중을 살 수 없다. 따뜻함 안에 단단함이 함께 있어야 상대는 비로소 당신을 조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조심함이 쌓여야 비로소 진짜 존중이 된다. 다정함 못지않게 무서운 것이 있다. 바로 익숙함이다. 오래 알수록 소홀해지기 쉬운 그 익숙함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젊을 때는 낯선 사람에게 더 예의 바르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도 신경 쓴다. 그런데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는 어떤가? 어느 순간부터 말이 거칠어지고 배려가 사라지고 당연함이 자리를 차지한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깍듯이 하면서 정작 소중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익숙함의 역설이다. 주변을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다정하고 세심했는데 몇 년이 지나자 전화도 뚝 끊기고 연락도 제 필요할 때만 하는 사람. 처음에는 작은 부탁도 미안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 큰 부탁을 건네는 사람. 식사 자리에서 예전에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이 이제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사람. 익숙함이 그 사람을 바꾼 것이다. 아니, 정확히는 익숙함이 그 사람 안에 있던 본성을 천천히 드러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뒤늦게야 알아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볍게 대해지는 경험,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구나 겪는다. 그 서운함은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그 서운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가. 그 참음이 당신을 더 작게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 왜 사람은 익숙해질수록 예의를 잃는 걸까? 사람의 마음은 반복되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도록 되어 있다. 처음 맡는 향기는 강렬하지만 같은 공간에 오래 있으면 더 이상 그 냄새를 느끼지 못한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처음의 설렘과 긴장이 사라지고 나면 상대의 배려도 존재도 당연한 배경이 되어버린다. 매일 신던 편한 신발처럼 달아 없어지고 나서야 그 편안함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익숙한 관계일수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진다. 오래 함께했다는 것이 관계를 지켜주는 보증이 아니다. 오히려 오래됐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상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을 수 있다. 오래된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안부를 물은 게 언제였는가? 배우자에게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말한 게 언제였는가? 자녀에게 먼저 전화를 건 게 언제였는가? 익숙함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관계를 갉아먹는다. 녹슨 자물쇠처럼 어느 날 열려하면 그제야 삐걱거리며 말을 듣지 않는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겨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래된 관계일수록 처음처럼 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야말로 더 정성껏 다뤄야 한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어라. 용건 없이 그냥 잘 지내냐고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식사 자리에서 핸드폰을 내려놓는 것, 상대가 말할 때 눈을 마주치는 것, 그 작은 정성이 관계의 온도를 바꾼다. 대화가 끝난 뒤 오늘도 고마웠다. 한마디를 더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작은 것들이 익숙함이 만들어 놓은 거리를 조금씩 좁힌다. 오래된 관계를 새 것처럼 닦는 일, 그것이 바로 어른의 관계 기술이다. 관계는 오래됐다고 저절로 깊어지지 않는다. 정성을 기울인 만큼만 깊어진다. 익숙함을 편함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내리막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세월이 쌓였다고 믿음도 쌓이는 것이 아니다. 매일 조금씩 가꾸는 사람만이 끝까지 곁에 남는다. 그런데 예의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더 살아있게 만든다. 느린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일 때가 있다. 한 66살 남자가 있었다. 퇴직 후 아내와 둘이 지내는 시간이 부쩍 많아졌다. 처음엔 좋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조금 힘들다고 했다. 온종일 붙어 있으니 숨이 막힌다고. 남편은 섭섭했다. 평생 바깥에서 일하느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이제야 채우고 싶었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날, 오히려 그 시간이 더 편했다.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고, 혼자 뉴스를 보고, 혼자 산책을 나갔다. 그 시간이 끝나고 돌아온 아내가 그날따라 더 반가웠다. 그날 저녁 아내가 웃으며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었을 때 그는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쉬었지 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이 새삼 고마웠다. 그는 그제야 알았다. 가까움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짜 가까움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이어져 있는 것이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지 않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했던 적, 그리고 돌아왔을 때 더 반가웠던 적. 그것은 애정이 식어서가 아니다. 관계에도 숨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자책하지 마라.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상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려는 본능이다. 그 본능을 억누를 필요가 없다. 왜 거리가 관계를 살리는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상대의 단점만 크게 보인다. 숨소리, 습관, 말투 하나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잠깐 떨어져 있으면 어떤가? 상대의 빈자리가 느껴지고 그리움이 생긴다. 그리움이 있어야 만남이 설렌다. 매일 먹는 밥도 며칠을 굶고 나면 그 맛이 새롭게 느껴지듯 관계도 잠깐의 거리가 새로운 눈을 만든다. 이것이 적당한 무심함이 관계를 살리는 이유다. 늘 곁에 있는 것이 사랑의 증거가 아니다. 때로는 적당히 비워두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이다. 무심함은 냉정함이 아니다. 무심함은 상대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이다. 상대의 모든 것을 알려 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가 혼자 있고 싶을 때 그 시간을 기꺼이 존중하는 것이다. 지나친 관심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대를 올가매는 줄이 된다. 상대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왜 연락이 없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불안이다. 그 불안이 관계를 조이고 조인 관계는 결국 끊어진다. 꽉 쥔 손 안에서 모래는 더 빨리 빠져나간다. 그렇다면 적당한 거리란 어느 정도인가? 상대가 당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거리다. 상대의 삶에 당신이 없어도 그 삶이 완전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다. 그래야 상대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진심으로 찾아온다. 억지로 붙들어 둔 사람은 기회가 생기면 떠난다. 그러나 자유롭게 두었는데도 곁에 머무는 사람이 진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다. 관계의 깊이는 함께한 시간이 아니라 서로에게 준 자유의 크기로 결정된다. 오늘부터 연락을 먼저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하루 이틀 연락하지 않아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만남과 만남 사이에 여백을 두어라. 상대의 이야기를 다 들으려 하지 말고 들은 것의 2배를 여운으로 남겨두는 것이 낫다. 궁금해도 다 묻지 않는 것이 낫다. 상대가 스스로 꺼내놓을 때까지 두는 것이다. 그 여백 속에서 관계는 숨을 쉬고 숨을 쉬는 관계만이 오래간다. 여백은 빈 것이 아니다. 여백은 관계가 자라는 땅이다. 거리를 둘 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거절에 대해 생각해 볼 때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존중받는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후회한 적이 있는가? 관계도 마찬가지다.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존중은 달랐다. 존중은 잃고 나서 되찾기가 어렵다. 한번 무너진 이미지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세워두어야 한다. 30년 가까이 회사를 다닌 61살 남자가 있었다. 후배들에게 늘 잘해줬다. 밥도 자주 샀고 부탁도 잘 들어줬고 어지간한 일은 다 맞춰줬다. 퇴직하는 날까지 한 번도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연락해오는 후배가 없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조용했다. 반면 평소에 까다롭기로 소문났던 선배가 있었다. 그 선배는 부탁도 자주 거절했고 밥값을 나누는 것도 자연스럽게 했고 자기 기준이 분명했다. 그런데 그 선배한테는 퇴직 후에도 후배들이 찾아왔다. 그 남자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는 그렇게 베풀었는데, 가슴 한쪽이 서늘했다. 그 서늘함이 가시지 않은 채 몇 해가 흘렀다. 그 허탈함 충분히 이해한다. 그 허탈함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사람들이 진짜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다. 이제 알면 된다. 사람들이 진짜 존중하는 것은 무엇인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늘 문이 열려있는 집보다 초대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언제든 살 수 있는 물건보다 한정판 물건을 더 갖고 싶어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아무에게나 친절한 사람보다 선택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의 승낙은 무게가 다르다. 항상 예스라고만 말하는 사람의 예스는 아무 의미가 없다. 당신의 친절이 쉽게 주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다. 거절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나는 내 시간이 소중하고 내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으며 내 선택에 무게를 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당신의 승낙 하나를 받기 위해 더 공을 들인다. 그 공들임이 바로 존중이다. 존중은 베풀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따라오는 것이다.
당신이 먼저 당신을 귀하게 여겨야 남도 당신을 귀하게 여긴다. 거절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 화낼 필요가 없다.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 그냥 담담하게 이번엔 어렵겠어 하면 된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유가 길수록 설득당할 여지만 생긴다. 짧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낫다. 한 번 거절한 뒤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미안함이 올라올 수도 있다. 그러나 처음 대답을 지켜라. 흔들리는 순간 당신의 경계는 무너진다. 오늘 하나를 거절하면 내일 10개를 거절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노라는 말이 쌓일수록 당신의 예스는 빛을 발한다. 그 빛이 사람들을 다시 당신 곁으로 불러들인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 곁에는 진짜 사람이 남는다. 거절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친절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런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잃은 것이 없다. 오히려 자리가 정리된 것이다. 진짜 관계는 당신의 거절 이후에도 남아있는 사람들과 하는 것이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도 마찬가지다. 바라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얻는다. 돈 문제로 가족과 불편해진 적이 있을 것이다. 한 58살 여자가 있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웠다. 억척스럽게 살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조금씩 돈을 모았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빌려줬다. 그게 시작이었다. 몇 달 뒤 딸이 전셋돈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보태줬다. 그 다음엔 아들의 두 번째 부탁이 왔다. 그 여자는 그때마다 거절하지 못했다. 거절하면 자식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식이 힘들다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열어보니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 절반도 남지 않아 있었다. 그제야 눈물이 났다. 늙어서 내가 기댈 곳이 없어졌다는 생각에. 자식을 위해 다 줬는데 정작 자신이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었다. 그날 밤 그 여자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만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되뇌었다. 가게 문을 열고 닫은 수만 번의 날들이 한꺼번에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눈물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스스로를 너무 오래 뒤로 밀어온 탓이다. 베풀면서 정작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가.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베풀되 돌아올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괜찮을 만큼만 준다는 뜻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베풀어야 한다. 그 범위를 넘어선 베풀문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이다. 비행기가 흔들릴 때 산소 마스크를 자신에게 먼저 씌우라는 말이 있다. 자신이 쓰러지면 옆 사람을 도울 수 없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먼저 단단해야 남을 제대로 도울 수 있다. 내가 흔들리면서 남을 붙잡아 줄 수 있겠는가. 빈 그릇으로는 누구에게도 밥을 퍼줄 수 없다. 자신을 채우지 않고 남을 채우려는 것은 결국 모두를 빈손으로 만드는 일이다. 보답을 기대하며 베푸는 것은 거래다. 거래가 실패하면 서운함이 온다. 그 서운함이 쌓이면 원망이 된다. 원망이 깊어지면 관계가 무너진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할 일도 없다. 고마워하면 기쁘고 고마워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다. 이것이 기대를 내려놓는 사람이 관계에서 더 자유로운 이유다. 자유로운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인다.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이것이 역설처럼 들리지만 관계의 진실이다. 빈손으로 내밀 때 오히려 손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법이다. 오늘부터 베풀기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낫다. 이것을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은가? 괜찮다면 베푸는 것이다. 괜찮지 않다면 베풀지 않는 것이 낫다.
자식에게도 형편에 맞게만 주어라. 줄 수 있는 것과 줘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노후 자금에는 손대지 마라.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주고 싶은 마음과 줘도 되는 상황을 냉정하게 구분하는 것.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의 지혜다. 마음이 앞서더라도 주머니 사정을 먼저 봐라. 베풀매 크기는 마음의 크기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오히려 더 가벼워지고 더 오래 간다. 바라지 않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이 얻는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나를 지키는 것과 관계를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다. 그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자. 해를 거듭할수록 시간 관리가 중요해진다. 그런데 시간보다 더 먼저 관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한 63살 남자가 있었다. 젊었을 때부터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겼다. 직장에서는 동료를 위해, 집에서는 가족을 위해, 동네에서는 이웃을 위해 살았다. 그게 올바른 삶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다. 그런데 60이 넘어 몸이 조금씩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다. 고혈압이 왔고, 무릎이 아팠고, 잠을 잘 자지 못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가 많으셨겠어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스트레스가 없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왔는지를 그때서야 알았다. 평생 남을 위해 살면서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것이었다. 낡은 양초처럼 남을 밝히느라 자신이 다 타버린 것이었다. 재만 남은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당신도 그런 적이 있지 않은가? 남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는데 정작 자신을 위해 한 일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적.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친구를 위해 시간을 쏟으면서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린 적.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살라고 배웠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남은 시간만큼은 다르게 살아도 된다. 그래도 된다. 나를 지킨다는 것을 이기적이라 여길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관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을 돌볼 수 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에 좋은 기운을 나눌 수 있다. 내가 단단해야 누군가의 기댈 곳이 될 수 있다. 흔들리는 사람은 누군가를 안아줄 수 없다. 나를 잘 돌보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에게서 진정한 온기를 나누기는 어렵다. 텅 빈 장작으로는 불을 지필 수 없는 것과 같다. 인생 후반에 접어들수록 자기 존중이 더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체력으로 버텼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체력보다 마음의 힘이 더 중요해진다. 마음의 힘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데서 온다. 자신에게 먼저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남에게도 예의를 받는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원리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몸으로 알게 되는 진실이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그 무게를 온전히 안다. 젊어서는 읽어도 모르던 말들이 나이 들어서야 가슴에 박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라.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 산책을 나가는 것도 좋다. 오래된 책을 다시 펼치는 것도 방법이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기 전에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순서다. 피곤하면 쉬어라.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다. 잠깐 멈추는 것이 다시 일어설 힘을 모으는 것이다. 나를 위한 시간이 쌓일수록 당신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진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힘이 된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쉬어야
다시 걸을 수 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남도 제대로 돌볼 수 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결국 모두를 지키는 일이다. 나를 잃지 않을 때 비로소 다정함과 무심함의 균형이 완성된다. 그 균형 속에서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 도입부에서 정약용의 말을 빌렸다. 그가 그 말을 쓸 수 있었던 배경을 아는가? 18해의 유배 생활, 그 긴 세월 동안 정약용은 단 하루도 자신을 잃지 않았다. 모든 것을 빼앗긴 자리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히려 관계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봤다. 척박한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저수를 남긴 것은 단순한 학문적 열정이 아니었다. 사람 사이의 거리와 예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으로 살아낸 기록이었다. 유배지에서 만난 사람들을 그는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가까워질수록 더 조심했고 익숙해질수록 더 예를 갖췄다. 그것이 그가 18해를 버텨낸 힘이었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이유다. 우리는 과연 자신을 단단히 세우고 있는가?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지키고 싶다면 먼저 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유배라는 가장 혹독한 조건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오히려 가장 많은 것을 남겼다. 그 삶이 우리에게 말한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결국 가장 강한 힘이라고. 다정함은 독이 아니다. 다정함이 독이 되는 것은 경계 없이 쏟아낼 때다. 무심함은 차가움이 아니다. 무심함이 힘이 되는 것은 자신을 지키면서 상대를 존중할 때다. 다정하되 경계가 있고 무심하되 온기가 있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완성되는 관계의 기술이다. 베풀면서도 자신을 지키고 거절하면서도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것. 기대를 내려놓되 온기를 잃지 않는 것. 그 균형을 아는 사람이 끝까지 존중받는다. 그 균형을 아는 사람 곁에 끝까지 사람이 남는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의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